자, 민사특별법이죠. 319페이지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민법의 특칙으로서요. 민법에 있는 임대차 계약이라는 특칙이죠. 거기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두 개의 특별법이 있어요. 요 두 개를 할 때는 항상 민법을 전제해서 해야 되니까 차이점이 뭔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겠습니다.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줄여가지고 주임법이라 그래요.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잘못된 거 썼는데 쭉 모아서 놓은 거죠. 자,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한다. 그렇죠. 국민의 주거생활 이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생활터전만 보호하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 자연인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누가? 이게 임차인이 되겠죠. 주택 임차인, 그죠? 이게 원칙이고 이거는 예외적으로 법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번 민법의 임대차의 특별법이다. 3번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자, 3번에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왜 그래요? 자, 주택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임차인한테는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 상대방인 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해석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3번, 4번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 이거는 공부상의 표시를 가지고 아니라 실제 용도 이렇게 죠. 죄송합니다. 실제 용도에 기초해서 판단한다. 이 실제 용도는 계약 당시죠. 그죠? 계약 당시에 실제 용도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다 옳은 말이다. 그죠? 5번.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여기서 틀렸죠? 원칙은 자연인이 하나입니다. 임차인은 자연인이 하나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 되는 경우는 이제 국민의 주거생활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기에는요. LH공사 토지주택공사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을 받아 아예 임차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의 서민들한테 이렇게 다시 재임대 놓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때 LH공사가 임차인 지위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임차인은 여기에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또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특별시나 또는 각 도에 보면 지방공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공사. 뭐 서울 같은 데는 SH공사 이렇게 있나요? 서울 같은 경우죠. SH공사. 이것도 역시 그 지역 주민,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걸 이 회사들이 임차받는 거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또 중소기업기본법이 우리 법에 있는데요. 우리 법 체계상에 중소기업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기본법 안에 보면 정해져 있는 중소기업 법인이 자기 회사의 직원들의 생활터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건설회사가 지금 지어놓은 그 아파트를 임차받는 거예요. 이 법인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직원들을 거기에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복지 차원으로서, 그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세 가지 형태의 법인이 있네요. 요거는 공적 목적은 공적 법인이고요. 요것은 뭐 개인의 사적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중소기업 법인에 인정한다. 그죠? 이렇게. 요런 제한 하에서만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번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번도 한번 내려보니
틀린 것만 보죠. 2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틀린 것은 있는데 2번 볼까요? 겸용 건물로 인정되면 주거로 사용된 부분이 하나여 했는데 2번에 겸용 건물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겸용 건물이란 말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는 뭐 영업용으로 뭐 장사를 하는 곳 이렇게 장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이 건물의 주된 목적이 주거용으로 임대받았다. 그리고 임차인이 거기서 일부 소규모 영역에서 장사를 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 전체를 뭘 해야 돼요? 전부를 주택으로 취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 목적이 말이죠. 주거용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임차인이 일부 부분을 이제 영업용 이렇게 상업을 한다든가 장사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전체를 또는 그 부분만을 상가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건물 전체를 이렇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는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좀 그대로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용대로요. 뭐 특별히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택임대차 적용 범위 옳지 않은 거 됐죠. 4번 보시죠.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이런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것은 유일한 주거가 아니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 했는데 이 기본적으로 겸용 건물은 뭐라 했어요? 이거 주된 목적이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주거용 목적으로 생활을 터전으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 슈퍼마켓으로 쓰려고 슈퍼마켓으로 되어 있는 그 건물을 자기가 빌렸어요. 슈퍼마켓 하려고. 근데 생활하다 보니까 좀 머니까 왔다 갔다 힘드니까 거기다가 4시간을 꾸며놓고 거기 먹고 잔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이 임대차 계약이 자체가 주택 임대차냐? 그건 아니란 거죠. 이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주된 목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처음부터 임대인도 임차인도 뭐예요? 주거용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장사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자기가 생활하다 보니까 장사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건 주거용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주된 목적 이걸 따져봐야 된다. 이게 3번에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3번에는 4번에요. 4번. 그것이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대차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래, 이거는 주택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거용 목적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나머지는 그 내용대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1번. 이거는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요. 주택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 요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있죠. 대항력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임차인이 해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다방을 주택임대차가 할 수 없죠. 다방을 어떻게 주택임대차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다방, 영업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했네요. 다방으로 쓰고 있는 그 공간을. 그래서 건물을 임대차 계약했어요. 근데 그 다방 임차인이요. 다방을 빌린 임차인이 생활해보다 보니까 자기가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다, 다방 안에다가 조그맣게 내실 하나 꾸며놨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임대차 계약이 주택 임대차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바로 5번입니다. 5번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보시죠. 4번. 대항 요건으로 주민등록 했잖아요. 자, 대항 요건에 관한 설명했어요. 대항 요건에 관한 내용인데, 자, 주임법상의 대항 요건요. 여기에 대항 요건은 원칙적인 모습 이렇게 놨죠. 당해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추면 이렇게 해놨어요.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여기는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을 말하는 거죠. 다만 이제 그 법에요.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면 주민등록이 된 걸로 간주하죠. 이렇게 간주. 이때요. 알아두실 거. 전입신고 행위가 완성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이거는
공무원이 당에 전입신고를 수리하면 돼요. 수리가 완료되면 공무원이 수리해주면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다. 설령 주민등록표에 공무원이 기재하지 않아도 기입하지 않아도 전입신고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하니까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수리했어요.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전입신고 해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예요? 수리하는 거죠. 수리하면 바로 전입신고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돼요? 등록표에 등록 기재가 안 돼 있어도 등록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이렇게. 물론 주택 임대차의 대항 요건은요.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해도 등기 이것도 대항 요건으로 인정합니다. 이것만 인정되는 건 아니죠. 자, 차이점은 뭐냐면 대항 요건을 갖춘 이렇게 대항 요건을 갖추면요. 이렇게 대항 요건을 갖추면 이 두 개를 모두 갖춘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이 등기는요. 등기하면 즉시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렇게요. 즉시 다음날 0시부터. 그러면 4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시죠. 간접 점유자인 임차인도 했죠. 3번에 자 임차인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당의 목적물을 주택을 인도받기 전에 말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자기가 거기에 전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예컨대 1년 동안 외국에 나갔다 와야 될 상황이 생겼네요. 회사가 발령 나가지고 회사에서 발령 나가지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임대인의 동의하에 동의를 받아서 이 사람이 전대 차놓은 거예요. 전대. 적법 전대한 거죠. 그럼 여기에 전차인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동의하에 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됐을 때요. 자, 이 사람은 간접 점유자가 되고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임차인은 여전히 임차인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임차권을 갖고 있죠. 이 임차권의 대항력이 어떻게 발생하느냐고요? 대항력 언제 발생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래요.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여기에 주택을 인도받고 이 사람이 주민등록을 갖추면 즉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대항력이 여기에 발생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이걸 알아두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요. 그 5번 지문 보시죠. 5번. 공동주택은 건물의 소재지 집원 다음에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 층,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공동주택 어떻게 해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은 이게 공동주택에 해당되었어요. 집원, 동, 호수까지 정확히 신고 접수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집원만을 표시하거나 실제 동호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공시방법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번요.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대항력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여기도 4번만 보죠. 임차권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 길로부터가 아니죠. 그죠? 이거예요.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면 즉시 발생해요. 즉시 임차권 등기는. 그러나 주택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추는 이런 방법으로 대항력권을 갖출 때는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해요. 뭐 이런 게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2013년 2월 1일 갑은 의뢰 소재 서울 소재 X주택에 보증금 7천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러면 2013년 2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자, 1번 2014년 1월 1일 을은 갑에게 500만 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보증금 증액은요. 증액은 20분의 1을 넘지 못하죠. 20분의 1을 넘지 못해요. (5% 이상을 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7천만 원 5% 얼마예요? 20분의 1이니까 355, 150만 원이죠. 그걸 넘지 못하니까 틀렸죠. 2번 2014년 3월 1일 갑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을은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갑에게 X 건물주택을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자, 기간을 1년으로 정했더라도 우리 법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을 보장하죠. 따라서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임차인은요. 갑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1년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나는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7천만 원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만료됐으니까 나가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틀렸죠. 3번 6월 1일 동거가족이 없는 갑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해버렸다. 이전하였다면 바로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대항요건은요. 이것은 대항력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발생한 그 대항력이 존속하기 위해도 필요한 요건입니다. 존속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갖습니다. 4번 2012년 12월 1일 을이 병에게 주택에 대하여 건전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갑은 3,500만 원 한도에서 병부터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여기에요. 2012년 12월 1일 을이 병에게 주택에 대하여 건전을 설정해 주었다 라고 하면 지금 건재당이 먼저 설정됐죠. 이때 갑은 3,500만 원의 한도에서 병에게 했죠. 자, 이거는요. 지금 현재 그 전에 적용되는 3,200만 원까지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죠. 이거는 4번은 최우선 면제예요. 최우선 면제예요. 그럼 최우선 면제는 여기는요. 이거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됐을 때 그때 기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거기에 있는 최우선 변제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2013년 2월 1일 날 임대 시작했지만 이 사람 병이라는 사람이 근저당 설정은 2012년 12월 1일 날 근저당 설정했죠. 그러면 2012년 12월 1일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있는 최우선 변제의 그 범위 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3,200만 원이다. 그죠? 틀렸다. 그 다음 5번 2013년 7월 1일 을이 정에게 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정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죠. 이게 5번 임차되어 있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양수받은 이 양수인,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은 바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임대인이 되는 거죠. 양수인이. 그러면 종래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이제 임대인이 아니니까. 현재 이 양수인이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따라서 5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이게 되겠네요. 자, 8번 법정갱신제도네요. 옳지 않은 것. 자, 나머지는 그대로 봐두시고요. 법 조문에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요. 4번만 보세요.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돼요. 일단. 그런데 이때요. 존속기간이 없는 임대차 계약인데 이때 임차인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어요.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임대인은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없고 여기는 2년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 됩니다.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통지하면 통지한 날로부터 통지가 임대인한테 도달한 날로부터 3월 후면 3개월 후 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받아서 나갈 수 있죠. 그러나 임대인은요. 임대차 계약 종료하자 그만하자 이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2년간 보장을 해줘야 돼 이 사람은 그냥.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정갱신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10번 이거는 법 조문이니까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5%와 9%입니다. 각각. 자, 그 다음에 11번에 차임 보증금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거 됐죠. 이것도 나머지는 또 그대로 좀 봐두시고요. 5번에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걸 월 차임 전환식입니다. 예컨대 보증금 1억 원에서 있다가 보증금 5천만 원 거둬두고 나머지 5천만 원을 월세로 바꾸란다.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이걸 우리는 월 차임 전환이라고 하죠.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 전환율이 있어요. 여기는요. 지금 현재요. 현재 연 1할과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매달 정해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다가 400은요. 400. 4배를 곱한 여기에 나오는 이율이 있겠죠. 이 이율과 여기에 1할 이 둘 중에요. 낮은 것을 넘지 못합니다. 이 둘 중에요. 이거 알아두셔야겠죠. 이 둘 중에 하나에 연 10% 1할을 넘지 못한다.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곱하기 4배 한 요게 나오는 이율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둘 중에 낮은 것이냐 높은 거냐? 낮은 것을 넘지 못해요. 이렇게 정해놨어요. 요걸 기준으로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요? 보증금 횟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보증금 횟수. 보증금 횟수. 거기에 13번 볼까요?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 옳지 않은 것을 냈죠. 1번 임차인은 대한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갖춰야 됩니다. 1번 요게 우선 변제 받기 위한 요건이죠. 여기에 발생하려고 그러면 대항력이 발생돼 있어야 되고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 요거는 진정으로 만들어진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되죠. 대항력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대항 요건을 갖춰야겠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겠고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면 우선 변제권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요. 그러니까 1번은 맞죠. 2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주택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임대인과 합의로 임차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가 없죠. 이게요. 자, 2번에요. 임차인이 자기가 보증금 1억 원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다 맞췄어요. 대항력권 갖추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여기에 저당권이 이제 설정됐네요. 또 그 이후에 이겠네. 등기 후에 다시 이 보증금을 증액했네. 예컨대 5천만 원 증액했다. 5천만 원 너무 많다. 1,000만 원 증액해볼까요? 1,000만 원. 1,000만 원 증액했네. 그러면 1억 1,000만 원이잖아요. 자, 증액했을 때 나중에 이 1,000만 원 증액한 금액에 대해서도 이 저당권보다 우선하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것은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당권이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확정일자에서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영역은 여기 있죠. 여기. 그죠? 이 범위까지만 우선 면제 효력이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면제 효력이 저당권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죠. 그래야 공평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 대지에 대해서도요. 대지 가액도 여기에 주택 가액에 포함시켜야죠. 우선 면제 받는다든가 할 때.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당연히요. 보증금 반환하는 것과 당해 주택을 반환하는 것은 동시행 관계잖아요. 그래서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보증금도 받아낼 수 있겠죠. 그렇다. 들어가네. 그죠? 5번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에 경매되는 경우에는 경력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도 있고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받을 권리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요. 우선 변제권이란 최우선 변제권이란 거 하고 대항력권이란 대항력이란 거 하고 별개로 병존하는 거거든요. 하나가 있는데도 하나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대항력 주장하는 거 하고 그다음 우선 변제적 받을 수 있는 권리하고 이 두 개는 각각의 권리예요. 각각의 권리. 다만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대항력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대항력이 없으면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항력도 가지고 있고 우선 변제적 효력도 갖는다는 거죠. 별개입니다. 그래서 5번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바로 14번 문제 틀린 것인데 1번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아파트 명칭 등 이런 것이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자체는 유효입니다. 자, 여기 확정일자는 의미는 뭐냐면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당사자가 당사자 합의로 날짜를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이 확정일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진정으로 작성된 계약 서면이기만 하면 확정일자, 그 위에다가 찍은 확정일자는 언제나 유효해요. 이거 자체는 그죠?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가, 진정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작성자가 실수해가지고 뭐 일부를 빼먹었다든가 이렇게 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로 진정으로 작성되어 있는 그 계약서 위에 확정일자가 권한 있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관공서에서 도장을 찍어주면 그 확정일자는 유효해요. 이게. 그래서 합의로 변경 못하는 그러한 내용의 일자를 확정일자를 뿌립니다. 그래서 뭐 동사무소, 군청, 뭐 시청, 자치구, 그죠? 또 등기소, 그렇죠? 또 공중사무소 이런 데 갔어요. 도장 꽝 찍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한번 찍는 순간에 우리는 변경할 수 없잖아요. 그건 다 유효한 거예요. 유효. 자, 그렇게 의미를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좀 더 판례 내용이니까 그대로 읽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여기도 틀린 것만 볼게요. 주택임대차에서 틀린 것은 있는데 2번 보시죠.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하여 주택 양수인에게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그래야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보증금 받아내는 거니까 임대차 존속 중이면 보증금 내놔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질문이에요. 그죠? 종료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중 일부를 내놔라 할 수 있다 하면 되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보증금 내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 중에서 일정인 건 내가 먼저 받으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보통 보증금 중 일정액 중에서요.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이 보증금은 소액 보증금을 말해요. 이 소액 보증금은요, 우리가 원래 시험 볼 때는요, 법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증금액이 소액 보증금으로 보호되는 보증금액이 1억으로 바뀌었어요. 1억. 이 범위 안에서 요게 1억 보증금이에요. 요게 소액 보증금이래요. 그 중에 일정액, 요 일정액이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는 3,500만 원까지 여기까지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 부분만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보증금 중 일정의 최우선 변제는요. 주택임대차에서 말입니다. 서울시는 1억을 넘으면 안 돼요. 이걸로 바뀌었어요. 1억으로. 2016년 3월 31일 이후에는 이 법이 적용돼요. 보증금 1억. 그 중 일정액이 얼마냐면 3,500만 원. 이게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요거 한 개는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예.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그 15번에 4번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죠. 이 4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되어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요. 임차인은 자기는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사를 나가버리면 대항력 소멸되죠. 우선 변제적 효력도 소멸돼요. 상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도 못 나갈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임차인이 이사는 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일방적으로 임차권 등기해달라고 명령으로 등기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혼자. 그럼 법원은 보증금 반환되지 않았다는 것만 서류로 확인되면 이게 소명된다 그래요. 소명되면 이 명령을 합니다. 임차권 등기하라라고 명령을 촉탁 등기를 형식으로 등기관에게 명령해요. 그러면 등기관은 그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그 주택에다 등기해버리죠. 이 등기해버리면 이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격려되었다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만약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되어 있는 임차인이라면 그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존속된다는 거예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이때요. 임대인이요. 그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지 않으면 이 임차권 등기는 말소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변제받고 난 뒤에 후이행 의무로서 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주는 거죠. 자, 선후관계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주택 임대차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 거기에 보다시피요. 1번이 옳은 질문이에요. 확정일자는요.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행정관서나 공적기관에서요. 확정일자부를 작성해야 돼요. 확정일자부라는 공부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확정일자부는요. 1년 단위로 딱딱 마무리 짓는 거예요. 12월 31일자로 마무리 지었다. 그러면 11월 31일 마무리 짓고 뒤에 여복이 있어도 막아버리죠.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막는다 그죠? 이렇게 12월 31일
여기에 뭐 이렇게 신고 들어가는 거 쓰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공란을 이렇게 막아버려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해요? 20년간 보존해요. 보존기간 20년이에요. 왜?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 밑에 있는 거 볼까요? 2번 주택 임차권은 상속인에 상속되죠. 상속되는데 만약에 상속이 없으면 될까? 그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승계됩니다. 3번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지금 17번 하죠.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전 임대차 동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여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자, 이게요,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법정 갱신되면 2년이 보장됩니다. 임대차 기간은 2년이에요. 다만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임대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다. 자, 우리 법에서요, 임대차에 있었어요. 주택 임대차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는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임차는 계속 임차권을 가지고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다, 이거죠. 권리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겠죠. 존속하는 것으로 됩니다. 본다.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임차한 후 그 공사 A가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을 마친 경우 법인인 A는 주택임대차법에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했는데, LH공사라든지 또 지방공사라든지 또 중소기업 기본법에 있는 중소기업 법인의 경우는 임차인의 지위로서 대항력 우선 변제적 효력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죠. 그 적용을 인정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18번에는요, 옳은 것은 있는데 1번에 주민등록 신고란 것은 수리가 있어야 된다겠죠. 행정청이 수리가 되어야, 그래야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틀렸다. 2번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에 임차한 자는 소액보증금에서의 우선 변제권, 즉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먼저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 나간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그 임차인이, 즉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뒤 그 후에 들어온 임차인의 경우는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 변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을 수 없어요. 다만 이제 뭐 예컨대 보통의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만 최우선 변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거예요.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 경매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이때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주택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기면 이 대항력은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경락에는요, 거기에 저당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아서 바로 임차인한테서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애버리죠.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권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락인, 당해 주택을 경락받은 사람은 임차주택의 승계인이 아닙니다. 임차주택 승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 지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번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서상의 활주일자를 받아야, 이게 아니라, 자,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요, 소액 보증금을 지급한 소액 임차인의 경우는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언제까지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죠? 바로 경매 신청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대항요건만 갖추면 최우선 변제가 인정돼요.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5번 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가액 포함한 주택가액입니다. 대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최우선 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자, 그랬어요. 우선 변제권은 20번 문제 다시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번. 그 다음에 22번은 요 최우선 변제에 관한 설명이잖아요. 그죠? 22번. 요것도 역시 여러분 좀 봐두시면 좋겠죠.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서울 소재 동일주택에 임차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증금 5천만 원을 각각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런 경우에는 가정 공동생활하는 당사자 가족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2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임차인 2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해버리죠. 그래서 그 보증금 5천만 원 2개를 합쳐가지고 1억 원의 보증금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이게요. 그렇다면 종래의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하면 9,500만 원까지가 소액 임차인으로서 3,200만 원까지가 최우선 변제 받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게 3월 31일부로 이게 어떻게 됐다겠어요? 서울의 경우는 보증금 1억 했죠. 그죠? 그리고 3,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겠죠. 자,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를 출간할 때는 이미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번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돼요? 두 사람 합쳐버리면 1억이니까 서울특별시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이게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1번을 요거 전에 했을 때는 1번에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조심해 주십시오. 1번. 자, 그 다음에 상속 승계 문제 볼까요? 24번 문제 한번 봅시다. 24번. 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의 상속이나 승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했죠. 1번. 물론요. 임차권도 채권이니까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이 돼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 임차인과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실혼 배우자예요. 실질적으로는 혼인신고만 했을 뿐이지 부부 사이로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혼이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는 쫓겨나가야 된다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법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규정을 뒀죠. 1번.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혼인관계에 있던 자와 2촌 이내의 친족, 요 2촌 이내입니다. 2촌 이내의 친족을 공동으로 승계받습니다. 그래서 1번 옳은 지문입니다. 알아두셔야겠죠? 상속인이 있다. 그런데 그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밖에서 산다.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가 그 돌아가신 임차인과 같이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상속인이 함께 승계받아라 이렇게 한 거죠. 2번. 사망 당시 상속권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 권리를 승계한다가 아니라 이때는 상속권자가 그 사망 당시에 가정공동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상속인이 상속받습니다. 여기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3번. 임차권의 상속 승계의 결과로 동거하지 않던 상속인이 임차주택에 거주하게 되어도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죠? 왜? 상속받았으니까요. 3번.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차권 승계를 포기할 수 있다. 예컨대 임차인이 돌아가시기 전에요. 월세를 잔뜩 지채 연체하고 있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면 만약에 임차권을 승계받는 사실혼 배우자라면
거기에 있는 채무인, 연체 차임도, 월세도 다 안아야 돼요. 다 상속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승계 받아야 될 사소한 배우자가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연체 차임이 너무 지나치다 많다 싶으면 나 승계 안 받을래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승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그 차임, 즉 월세 내는 의무도 승계받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4번 옳습니다. 5번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알아두셔야겠죠. 승계받는 사람한테로 함께 다 임차권만 승계받는 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25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관한 설명인데요. 나머지는 다 옳은 것들은 또 역시 여러분 다 읽어봐 두시고 법 조문에 있는 그대로니까요. 틀린 것만 잠깐 보겠습니다.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일지라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에게는 우선하지 못한다. 자, 이게 소액 임차인은요, 나중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는 안 된다 했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한 임차인이 보호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다 이렇게 정리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쭉 살펴봤는데요. 역시 우리 여기 보시다시피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민법과 차이점을 여러분 간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법 조문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잘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판례는 이런 판례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 상간물 임대차 보호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